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우입니다. 오늘 뉴스9은 TV토론 관계로 1시간 늦게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11일 남았습니다. 이번 대선 변수로 꼽히는 대통령 후보 토론회 잠시 전 끝났습니다. 보신 분들께서는 눈치채셨겠지만 닷새 전 1차 토론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정책 토론도 있긴 했습니다만 상대방을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와 설전이 크게 늘었습니다. 선거 막판 여론 추세가 변화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은 4명의 대선 후보 간 TV 토론 내용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 최지원 기자입니다.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이 주제로 제시됐지만 토론 양상은 상대 후보에 대한 공세로 흘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시작부터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몰아세웠습니다. 성남시장으로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형수님하고 욕을 하고 다투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내밀한 사적 문제인데 굳이 따지자면 본인은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소방관한테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 후보는 내란 종식이 통합의 시작이라며 김 후보가 내란 숙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 후보는 이 후보가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과 연계됐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정강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 세력들과 여전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보이는데 최소한 그걸 단절해야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꾸로 묻습니다. 진보당의 이석기 바로 통진당 후예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내란이지. 이재명, 이준석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됐던 이른바 호텔 경제론 발언에 대한 공방도 주고받았습니다. 한국은행에서 5만 원을 쓰는 법 이거 그림표 있는 거 보셨어요? 그거는 호텔 취소하고 보셨어요?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보셨어요? 그거 찾아내느라 고생하셨는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망상이라고 지하철 반박했습니다. 시위하는 과정에서 권영국 후보는 최근 부정선거 관련 영화를 본 윤 전 대통령을 문제 삼으며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오늘 토론에선 부정선거론과 정치권에서 거론됐던 각종 음모론을 둘러싼 공방도 여럿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협공하는 듯한 모습 지난번과 비슷하게 또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 부정선거 의혹이나 천안함 충돌설과 같은 음모론에 동조했다고 직격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에 역성을 들거나 아니면 이런 음모론자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인데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거지.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계엄 당일 국회 담장을 넘지 않은 건 계엄 해제에 반대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결국 싸우는 척하면서 결국은 실제로는 계엄 해제에 반대한 거 아니냐. 그거 담 넘어가면 되잖아요.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음모론적이고 세상을 참 삐딱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덕여대 점거농성을 주도한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조치를 두고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권영국 후보가 이어 답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장현이나 아니면 이런 동덕여대 폭력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보는데 지금 답하기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결과에 따른 갈등 사항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흉기 피습 당시 부산에서 서울로 헬기 송된 걸 문제 삼았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이 과정에 또 이제 헬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네. 굉장히 이게 황제 헬기 아니냐. 또 본인이 또 만든 성남의료원 또 있어요. 또 거기는 안 가요. 또 의료진이 그러면 서울대로 후송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야 뭐 그렇게 다치고 누워 있을 때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죠.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욕설 논란과 서울대병원 이송에 대해 사과했고 김문수 후보는 이번 의정 갈등과 관련해 국민과 환자, 의료진에게 2차례 사과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공개되는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과 연령층에서 이 후보는 하락하고 김 후보가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지율 차이도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지지율 구도가 초반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홍연주 기자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화요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에 비해 6%포인트 떨어진 45%,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7%포인트 오른 36%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전 22%포인트였던 두 후보 간 격차가 9%포인트로 줄어든 겁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지율 10%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전주보다 하락했고 이 후보가 17%포인트 차로 앞서던 충청권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연령별로는 진보층이 많은 40대에서 이 후보 지지가 11%포인트 내려간 반면 보수세가 강한 60대에서 70대 이상에서는 김 후보 지지가 각각 10%포인트, 11%포인트 올라 결집 양상을 보였습니다. 반면 서울 등 수도권과 30대, 진보층에선 이 후보 지지세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답한 응답자 기준으론 이 후보가 15%포인트 떨어졌고 김 후보는 12%포인트 올랐는데 지난주 첫 TV토론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연령대가 좀 높은 사람들이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다요. 당내 곤란이 이제 수습되면서 결집 회복이 됐다, 리커버리가 됐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6%로 격차가 지난주 18%포인트에서 오차범위 이내로 조사됐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답한 응답자들의 지지율 변화입니다. 자영업자의 이재명 후보 지지가 한 주 만에 11%포인트 떨어진 반면 김문수 후보 지지는 10%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후보의 이른바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등이 영향을 준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민주당의 입장까지 최원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자영업 응답자의 47%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6%였습니다. 한 주 전 같은 여론조사보다 이 후보는 11%포인트 떨어진 반면 김 후보는 10%포인트 오른 겁니다. 최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자영업자들의 지지도 변화는 이처럼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른바 커피 120원 논란이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경기지사 때 계곡을 정비했던 일화를 언급했습니다. 커피 한 잔 팔면 8,000에서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해당 발언의 맥락을 왜곡했다고 반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카페 업주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 시장에 와가지고 누구 속 터지게 하려고 커피는 원가가 120원이다 그러고 국민의힘은 같은 날 나왔던 이른바 호텔 경제론 발언 논란도 영향을 줬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영업자 지지율 하락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과관계를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면서 진정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보수 결집 양상이 뚜렷해진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국민의힘은 단일화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동정부나 100% 국민 경선과 같은 구체적인 단일화 방안까지 제시했는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생각은 어떨까요?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단일화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던 김문수 후보가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단일화 1차 시한인 모레 본투표용지 인쇄 전 합의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선 우선 후보 지지율부터 올리자는 자강론도 나왔습니다. 단일화 거기에 매달려 있기보다는 우리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는 자강에 더 비중을 두고 선거운동하겠습니다. 다만 다양한 채널을 통한 설득도 병행하는 모습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아름다운 단일화로 함께 공동정부를 이끌거나 100% 개방형 국민 경선으로 통합 후보를 선출하자고 공개 제안했는데 지도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을 꺼낸 건 처음입니다. 단일화라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안 된다라는 어떤 국민적인 열망을 결집시키는 촉매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전투표 전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의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12%포인트 올라 처음 60%대를 기록하면서 보수층 결집 양상이 이어질 경우 단일화 목소리에 더욱 무게가 실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3당 합당을 거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완주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3당 합당을 하자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을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치던 그 모습과 닮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오는 28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용지가 당일 인쇄되는 사전투표지엔 후보 사퇴가 표시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오늘 TV토론은 성관위가 주최하는 두 번째 법정 토론이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오늘 토론 거친 설정까지 오가며 분위기가 상당히 팽팽했는데요. 뉴스 더 코너에서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토론 내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토론 그래도 좀 차분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후보 간 공방이 상당히 격해졌다고 봐야 하나요? 어떻습니까? 오늘 주제는 사회 분야였지만 사실상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진행됐습니다. 토론 주제를 지켜달라는 사회자의 개입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부터 김문수 후보 소방서 갑질 논란, 이준석 후보의 갈라치기 정치에 대한 지적까지 이 논란들이 총망라되면서 그야말로 후보들 간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아닌 이준석 후보에게 여러 차례 질문을 했었습니다. 특히 후보 간 단일화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또 이야기를 꺼냈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게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먼저 물었고요. 이준석 후보는 관심 없다고 몇 차례나 얘기했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봉하마을 오찬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할 걸로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가 될 거라고 잇따라 먼저 언급하는 건 반대로 단일화 변수를 그만큼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그 때문인지 오늘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예민한 공격에도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한 반면 이준석 후보에겐 태도를 수차례 문제 삼으며 상당히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단일화 일단 김빼기 작전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자, 세 번째이자 마지막 TV 토론은 27일, 그러니까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열리는데 분야가 정치 분야이다 보니까 더 거친 공방이 오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저희 여론조사 보여드렸는데 그 이야기 좀 해보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한국갤럽 조사로는 공표기간 마지막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는 28일부터는 그 이후에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막판 추이를 가늠할 수 있었던 건데 무엇보다 다른 정례 여론조사에서도 모두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는 게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는 전국지표 조사와 ARS 방식으로 진행되는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최근 이재명 후보는 하락 추세,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상승 추세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보수층의 결집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봅니까? 최근 한 주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또 커피 원가 호텔 경제론 공방, 한동훈 전 대표의 지원 유세 시작 등 이 보수 지지층이 움직일 만한 여러 이슈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선거 막판 이 지지층이 결집하는 건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졌던 2017년 때를 봐도 당시 선거 3주 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율은 9%였는데 선거 직전 마지막 조사에선 16%까지 올랐습니다. 선거에서 홍준표 후보의 실제 득표율은 이보다도 높은 24%였습니다. 민주당 역시 보수 결집은 이미 예상됐던 거라며 크게 의미를 부여하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TV 토론에 대한 평가도 다음에 반영이 될 거고 마지막 토론도 볼 것 같으니까 유권자들이 어떻게 이제 인식할지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법조계 최고 권위자들이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곳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국회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유는 소수 엘리트 위주의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라는데 국민의힘에선 어용 시민운동가들로 자리를 채우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경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현행법상 대법관이 되려면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20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여기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성과 법률 소양이 있는 사람도 임용 가능하도록 추가했습니다. 대법관 수를 3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 대법관은 최대 10명까지 임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지고지순에 그러한 정말로 엄청난 헌법적 결단이어야 많이 늘릴 수 있습니까? 박 의원은 법 제안의 이유로 소수 엘리트 고위법관 위주인 대법원 구성원을 다양화해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시민, 김어준 씨 같은 인사들로 대법관을 채우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재판을 막기 위해 방탄대법원을 만들겠다는 사법부 해체 법안이란 겁니다. 권력의 어용 인사가 대법관이 되는 세상, 인민재판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대법관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당 차원에서 논의된 법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당연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시민대법원에 법도 모르는 인사가 들어오면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는 건지, 면허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반발이 큽니다. 특히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판결에 대한 신뢰성은 어떻게 확보하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어서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은 모두 판사 출신입니다. 박범계 의원은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법조계에선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자리를 채울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법률심인데 법을 모르는 사람이 대법관을 할 수가 있을지 의문이고.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을 대학병원 의사로 고용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인 법리 판단을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을 대신해 재판연구관들이 하게 될 거란 겁니다. 한현직 부장검사는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판결에 대한 보복성 입법으로 보인다며 비법조인 대법관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치적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한 기여 내지 책임으로 임명이 됐다고 생각을 할 텐데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될 대법원이 더 중심에 가서 논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거대한 조직을 갖춘 노동계의 입김이 작용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던 대한변협도 공식 입장을 내고 판결의 권위와 일관성이 무너져 사법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관 증원엔 찬성하지만 변호사, 판사, 검사로 자격을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미국이 4,500명의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도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감안할 때 미군 철수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 일어날 경우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장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일부를 한국에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2만 8천여 명의 미군 가운데 4,500명의 병력을 철수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안이라며 북한에 대처하기 위한 비공식 협상안 가운데 하나라고도 전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주둔을 재평가하겠다고 예고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Global nuclear threats are on the rise and deterrence is paramount. Our national defense requires urgent action and reform across the board. 미국은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을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핵심으로 삼고 있는데 동북아의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거란 관측입니다.
Clearly, loyalty, confronting China, those are things that run through, I think, the selections that have been made.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려는 협상용 카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한미 간 논의 사항은 없다고 밝혔고 미국 국방부도 감축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일단 부인했지만 주한미군 감축 검토는 중국을 견제하는 안보 전략 차원을 넘어 앞으로 대북 협상용 카드로 활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선 국면과 맞물려 대통령 후보들 사이에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주한미군 감축을 공공연하게 시사해왔습니다. We have 28,000 people on the border, separating South Korea from this maniac in North Korea. We get nothing. What did we get? Nothing. 당시엔 참모들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가 본격화한 2기 행정부에선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축이 진행될 경우 지상군 병력 중 상당수가 철수 대상에 포함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주한미군 핵심인 스트라이커 여단이 한반도를 떠나면 유사시 북한 핵심 시설 확보와 같은 임무도 지장을 받게 됩니다. 트럼프발 안보 공백 우려에 대선 후보들의 주한미군 인식도 쟁점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해방 직후 미군은 점령군이었다고 표현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엔 주한미군이 오로지 선의로 와 있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략적 필요로 주둔하는 것으로 한미가 서로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뭐 철수 이런 얘기들 하지만 저게 오로지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주기 위한 선의로 와 있는 거냐? 아니죠. 주한미군 감축을 막기 위한 방위비 인상을 언급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점령군 발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또 국방 안보상 미군이 철수할 때 오는 그 위험이 있다면 우리 경제는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 후보 안보관이 위험천만하다는 공세도 나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한 축으론 국방력을 강화하고 한 축으론 미국의 안보적 이익을 설득해 최적화된 결과를 낳아야 한다며 당당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재판장인 지규현 판사가 술 접대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냈습니다. 법조계 후배들에게 밥을 사줬을 뿐 접대를 받은 적은 없다며 카드 결제 내역을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지규현 부장판사가 지난 19일 재판에서 룸살롱 접대 의혹을 부인하자 민주당은 남성 2명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사진에는 2명의 동석자가 있는 것으로 찍혀 있는데요.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들입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가운데 지판사가 어제 소명서를 제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속 남성들은 지방에서 온 법조계 후배들이고 밥은 자신이 샀다며 카드 결제 내역도 함께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술 접대가 아닌 친목 모임일 뿐이란 겁니다. 사진은 이후 가까운 술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 기념으로 찍었다는데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에 귀가해 술값을 누가 냈는진 알지 못한다고 해명한 걸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에 술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 제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사진의 그 촬영 시점은 확인된 것은 지난해 8월경입니다. 하지만 지판사가 밝힌 시점은 그보다 1년가량 빠른 재작년 여름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판사의 소명을 토대로 동석자를 상대로 후속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건진법사 전모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이 김건희 여사 최측근에게 넘어간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김 여사의 다른 비서 2명도 이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돼 있는데 검찰은 전 씨와 이들의 대질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옆에 가방을 들고 서 있는 여성. 포바나 컨텐츠 시절부터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모 전 행정관입니다. 검찰은 유 전 행정관이 2022년 대선 전후 건진법사 전모 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최소 2차례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샤넬 코리아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윤모 전 본부장이 구입한 가방들의 일련 번호를 확보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이 웃돈을 주고 가방을 교환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 협조에 응하고 있고 유 전 행정관은 최근 조사에서 전시 요청으로 교환만 해줬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검찰은 이번 주말 유 전 행정관을 재소환할 방침입니다. 자꾸 진술을 바꾸고 있는 전 씨와의 대질 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검찰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청탁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모 전 행정관 자택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가방 전달 시점에 건진법사와 연락한 정모 전 행정관 소환 조사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은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고 통일교는 윤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한 일로 통일교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이 담긴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준비해온 포렌식 장비를 다시 차에 싣습니다. 지난달 16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6번째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에서도 비화폰 서버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임의 제출의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 경호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김성훈 차장이 대기 명령을 받은 뒤 경호처가 자료 제출에 협조했고 20여일 동안 포렌식 작업 끝에 경찰이 비화폰 서버 기록 복구에 성공했습니다. 비화폰 서버는 보안을 위해 이틀마다 자동으로 삭제되지만 이전 기록까지 다 찾아낸 겁니다. 자동 삭제되는 걸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는 비상계엄 당일부터 지난 1월까지 윤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등의 통화와 문자 수발신 내역 등입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한 비화폰과 업무폰도 압수와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에 확보한 자료는 영장에 적시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증거론 사용될 수 없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지난주 구속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허 대표는 자신이 재림예수라며 각종 영성상품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았는데 무려 1억 원을 낸 신도들도 있습니다.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림살이가 빼곡한 노부부 집 한편에 허경영 대표의 얼굴 사진이 붙어있는 우유병이 쌓여 있습니다. 여성은 대천사라고 적혀있는 목걸이를 보여줍니다. 하늘궁 가서 또 강연하는 게 있어요, 야외에서. 네, 거기서 뭐 무정을 빼서 뭐 대천사 바닥면에 어떤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허 대표는 신도들에게 최대 1억 원을 받고 대천사 칭호를 팔았습니다. 또 대통령 대리 칭호는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수사기관의 조사나 체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백국 명패는 개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축복 에너지 100만 원, 네이클로버는 최고 20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도 8명이 3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축복 들어가라 하면 그냥 끝이에요. 허 대표는 상담 등을 해준다며 여신도 10여 명을 준 강제 추행한 혐의와 법인 자금 380억 원을 횡령하고 이 가운데 80억 원을 정치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허 대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기 추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니, 영장 심사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경찰은 허 대표의 사진을 붙인 이른바 블루유 판매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40대 남성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다쳤는데 일부 경찰관은 몸을 보호하는 방검복을 입지 않고 출동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닥 곳곳에 핏자국이 묻었고 지혈에 쓰인 거즈도 떨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 파주시의 이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차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실려가실 분은 실려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남성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이 출동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위협했습니다. 이에 경찰관 2명이 추가 출동해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3명이 목과 팔꿈치, 어깨 등을 다쳤습니다. 범행 후 흉기로 자해를 시도했던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부상을 당한 경찰관들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 2명은 안전장구를 착용하라는 지령에도 불구하고 방검복 등을 갖추지 않아 자칫 더 큰 부상을 당할 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갑자기 돌변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쉽기는 하고요. 경찰은 남성이 회복되는 대로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인데 남성은 5년 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어제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교사는 학생 가족으로부터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족은 교사가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하루 종일 전화에 시달렸다며 통화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손에는 국가꽃을 들었습니다. 빈소에서 만난 유족은 교사가 생전에 쓰던 휴대전화에서 학생 보호자와 주고받은 통화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많은 날엔 아침부터 밤까지 10통이 넘습니다. 유족은 숨진 교사가 담배를 피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을 훈계하자 학생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항의와 민원에 시달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학생이 집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계속 선생님한테 아침, 저녁, 점심 하여튼 24시간 그런 식으로. 숨진 교사는 지난 19일 학교에 두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끝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고 이러니까 병가를 좀 내라. 그래서 병가를 쓰기로 하고 진단서를 끊고. 제주교육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변화가 없고 선생님들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좌절감을 느끼고 매우 슬프고. 교육부는 제주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당시 대기 중에 중금속 농도는 연평균치의 3배까지 치솟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진화된 이후에도 주민들은 여전히 매캐한 냄새와 먼지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주변 나무들은 말라 죽었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변을 새까맣게 뒤덮었습니다. 불이 꺼진 지 사흘째 공장 앞 가로수 상당수가 누렇게 말라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인근 주민들은 매캐한 냄새와 분진 때문에 집에서 생활할 수 없어 대피소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생활을 못하고 참다 못 참. 집 안으로 다 들어가지고 딱 닫아놨는데도 있을 수가 없어요. 불이 난 지난 17일과 18일 환경공단의 실시간 대기 측정 결과 중금속 성분인 납과 니켈이 호남권 연평균치의 3배에 달했습니다. 납은 신경계와 소화기관에, 니켈은 피부와 호흡기 계통에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초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공장 주변 대기 오염도가 기준치 이내라고 발표했습니다. 가방 작게 대체로 막 몸을 흔들렸어요.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거기 어떻게 기준치가 안 나와? 그 정도인데. 자네들은 사람도 아닌가? 숨 안 쉬고 산가? 환경단체는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연소한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 대기와 수질오염 측정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올 여름은 예년보다 더 덥고 더 많은 비가 올 거라고 기상청이 전망했습니다. 찜통 더위에 집중호우까지 복합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겉옷을 벗고 반팔 차림으로 거리를 다닙니다. 오늘 수도권 최저기온은 19.5도까지 치솟으며 평년보다 최대 4도 높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낮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올라가며 6월도 채 되지 않아
본격적인 여름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올해도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최대한 시원하게 나보려고 즐겁게 나보려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기상청은 올 6월 기온이 21.1도에서 27.7도 사이였던 평년 기온보다 높고 7, 8월 기온 역시 24도에서 25.6도였던 평년 기온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올봄 열대 서태평양과 인도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았던 데다 유럽 고산의 눈과 북극 얼음이 평년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해수면 온도가 높으면 저기압이 발생이 되고요. 공기가 덩어리가 움직여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가라앉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기온은 상승하고 역시 강수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도 평년보다 더 많이 올 거라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뜨거워진 바닷물이 공기를 더 덥고 습하게 만들 거란 분석입니다. 다만 기상청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여름철 평균 2.5개보다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갖고 검찰권 남용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묘소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고승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석인 너럭바위에 묵념을 한 뒤 헌화를 합니다. 이것으로 참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시고 퇴장하십시오. 주변 뒷산등을 천천히 둘러본 이 후보는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관측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을 희구하셨고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획을 그은 큰 업적도 남기셨습니다. 참배 후엔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권양숙 여사 등과 오찬을 함께 했는데 이 자리에서 지난 3년간 검찰권 남용으로 혐오와 적대감이 커졌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정치 보복으로 여겨지는 사례들이 있었다는 취지의 대화도 오가는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소는 직접 언급되진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앞서 새벽 묘소를 찾아 참배했는데 노 전 대통령의 모습과 닮은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이준석 후보는 TV토론회 참석 때문에 오후에 진행된 추도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추도식에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의 넋을 기렸습니다. TV토론 준비를 위해 서울에 머무른 김문수 후보는 SNS를 통해 늘 노동자와 약자의 편에 섰던 분이라며 모든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국민 주권 개헌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TV조선과 한국정치학회가 대선 공약을 검증하는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죠. 저출생 관련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보들마다 해법이 다 달랐는데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차정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살 노아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육아지원센터에 반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거나 아니면 시터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되거나 근데 그게 안 되면 사실은 막 한 분이 그만두고 이제 아이를 케어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모두 마땅치 않을 때 찾는 시간제 보육시설로 생후 6개월 만에 이곳에 들어온 희원이도 육아휴직 중인 아빠가 돌보고 있습니다. 휴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린이집 대기 이제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맡길 데가 별로 없어서. 이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줄면서 2년 전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 출산율에 이 선거 때마다 저출생 공약이 등장하지만 획기적인 해법은 요원합니다. 한국정치학회가 새 후보의 저출생 정책을 10대 공약 기준으로 검증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기간과 액수를 늘리고 방과 후 학교 수업료를 지원하는 등 공공돌봄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일관성과 파급력에선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높은 재정 지출에 대한 대책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성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기 쉽게 해주면 결혼을 많이 하겠지. 돈을 준다고 해서 내가 계획에 없던 아이를 낳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많이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김문수 후보는 아이 한 명당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세를 더 낮추는 실용적 측면에 방점을 뒀습니다. 각종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성에선 좋은 평가를 얻었지만 기존 정책을 연장하는 차원이어서 차별성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성들이 경력 단절 없이 일을 계속할 수 있고 부동산, 주거, 그다음에 사교육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되거든요. 10대 공약의 명시적 저출생 정책을 포함하지 않고 청년 자금 지원이나 연금 분리와 같은 구조에 집중한 이준석 후보는 차별성은 높았지만 파급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역할 확대를 비롯해 이민 정책과 비혼 출산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핵심 정책인 감세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감세로 줄어드는 재정을 메우기 위해 친환경 보조금이 대거 삭감되는데 우리 전기차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이 단 한 표 차로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215, the nays are 214, with one answering present. The bill is passed. 핵심은 2017년 트럼프 일기 때부터 시행해온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감세 법안으로 추산되는 미 재정 적자는 10년간 5,200조 원.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녹색 사기라고 비난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혜택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전기차에 적용되는 최대 $7,500 세액공제 종료 시점도 6년 빨라진 내년 말로 앞당겼습니다. 가뜩이나 전기차 수요가 둔화된 가운데 보조금 폐지까지 눈앞에 다가오면서 국내 전기차 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량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믿고 투자하거나 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손실은 클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을 얼마만큼 해소하느냐가 앞으로 관건이다. 반면 배터리 업계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당초 배터리 업체에 대한 보조금 폐지 시점도 2032년에서 2028년으로 대폭 당겨질 거란 예상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1년만 앞당겨 큰 영향은 받지 않게 됐습니다. 다만 법안이 한 표 차로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한 만큼 상원에서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하버드 대학교에 보조금 지급을 끄는 데 이어서 외국인 학생 등록도 중단시키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정부 기조에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입니다. 당장 한국인을 비롯한 유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하버드대는 즉각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대학 주변을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며 행진합니다. 캠퍼스 안에선 미친 왕을 풍자하는 공연도 열립니다. 지난달 하버드대가 반유대 친팔레스타인 활동 규제를 요구한 정부에 반기를 들자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I love it. I think it's amazing. I think schools. 그러자 미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의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유학생 등록을 금지하고 기존 외국인 재학생도 나가라는 겁니다. International students make up almost 1/3 of Harvard's student body. Now, the Trump administration says they'll either have to transfer or leave the country. 하버드대는 성명을 내고 외국인 학생 차단은 불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의 보조금 중단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추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So this is something that is an affront to American values. 하지만 미 정부는 콜롬비아대 등 다른 대학에도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이라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For these universities that are supposed to be the gold standard to actually deliver people who are educated and can function in society. 이번 발표로 미국 내 유학생들은 물론 유학을 준비해온 예비 입학생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shock than to devastation, like frustration and then uncertainty, anxiety, combination of all of those feelings. 우리나라도 하버드대에만 430여 명의 학생과 연구자가 등록돼 있어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미국 샌디에이고 주택가에 경비 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탑승자 여러 명이 숨졌고 주민 100여 명이 한밤중에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주택가 담벼락 너머로 폭발과 함께 화염이 치솟습니다. 주택은 처참히 무너졌고 차량들도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새벽 3시 46분쯤 미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한 군부대 주택단지에 경비 행기가 추락했습니다. I woke up to a loud explosion. My wife was screaming, and she's like, "There's a fire." I could feel the heat all around me, and then my wife, she was like, "We need to get the kids." 비행기 추락으로 발생한 불길이 번져 잠을 자던 주민 100여 명이 급히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8명이 다쳤습니다. 주택 10채와 차량 6대도 불에 타 파손됐습니다. 미 교통당국은 안개가 짙게 낀 상황에서 비행기가 전선에 걸려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Struck power lines about 2 miles southeast of the airport, then collided with a house. We have an unknown number of occupants on board. 사고 비행기에는 최대 10명이 탈 수 있는데 미 당국은 탑승객 전원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중엔 유명 음반 기획사 사운드 탤런트 그룹의 설립자인 데이브 샤피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는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였습니다. 미국이 주축이 돼 동맹과 함께 세계 평화를 지켰습니다. History is clear. Nations with strong allies thrive, and those without them wither.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동맹 중 한국 사례가 교훈적이라며 최고로 평가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한미군 28,500명 중에 4,500명을 괌 등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미국이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트럼프 일기 때는 아예 전 병력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했었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동맹보다 돈이 우선입니다. We pay for military over in Europe. We don't get reimbursed by much. South Korea too. 한국 같은 동맹국들은 미국의 동맹관계 재정산 청구서에 경악하지만 이게 뉴 노멀이고 우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미국은 유일한 위협, 중국을 막으려면 주한미군도 대만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글로벌 전략 속에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통령 후보들도 대비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기본 축이다. 분명하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 4년 전 말은 다릅니다. 친일 세력들이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다시 그 지배체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주한미군과 한미일 관계에 대한 진심이 뭔지 이번 기회에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의 지도자를 자처하고 관용을 미덕으로 하던 미국이 급변한 건 국가 부채가 GDP의 123%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동맹을 배려할 여유가 없다 보니 한국, 일본, 나토 모두 알아서 하라는 시기입니다. 닉슨 독트린으로 주한미군 2만 명이 철수하자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 국방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올해 우리나라 국방력 순위는 세계 5위고 K방사는 메이저리그에 들어갔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동맹들과 싸우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동맹 없이 싸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주 국방 물론 최고입니다. 더 좋은 건 훌륭한 동맹과 함께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5월 23일 윤정호 앵커 칼럼,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고온 현상은 물러가고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1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에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이번 주말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일요일이 더 좋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에서 비가 시작해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에서는 10에서 40mm, 그 밖에 내륙 지역에서는 5에서 10mm 정도로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내일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이 13도로 출발해 오늘보다 낮게 출발하겠고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21도, 대구 17도로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3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